안녕하세요. 책이 원작인 뮤지컬을 함께 이야기하는 책덕과 뮤덕입니다. 저는 뮤덕 송지원. 저는 책덕 김은아입니다. 저희가 벌써 두 번째 녹음입니다.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두 번째가 있을까 싶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빠르게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책과 뮤지컬은 바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이에요. 1월 13일부터 3월 8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연극 주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연극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책덕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작년에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어요. 이게 진짜 죽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공포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게 입원시켜놓고 면회 끝나고 혼자 집에 와서는 울었어요.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슬프죠. 네. 다행히 지금은 완쾌했고 오늘도 귀엽게 저한테 공을 물어왔지만 그 당시를 다시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아지질 않으니까 물론 제 돈이 해주긴 했습니다. 병원비.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장기 기증이 필요한 가족들을 둔 분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래서 힘든데 진짜 힘든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속으로 삼키고. 우리 무덕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2018년에 본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차원이 다른데? 제가 탔던 버스가 제일 끝차선에 있어서 오른쪽에 바로 낭떠러지였는데 왼쪽에서 큰 트럭이 점점 다가오더니 제가 탄 버스랑 부딪혔어요. 그래도 다행히 기사님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안 꺾으셔가지고 큰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진짜 다행이다. 그때 또 제가 제일 오른쪽에 앉아 아! 있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그 순간 부딪히는 와. 순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이대로 죽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 막 가족 친구들이 막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주마등이구나. 그게 주마등. 그때 네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과 연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책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쓰신 마일리스 드 케랑갈 작가님은 프랑스 분입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작가 하면 떠오르는 분은 아마도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이죠. 네. 하지만 우리 케랑갈 작가님은 현대 프랑스 소설계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 현대 프랑스 문단을 뒤흔든 작가님이십니다. 주요 문학상 수상 및 후보에도 다소 오르셨고 문체 실험, 사회적 주제, 서사 구조 혁신으로 문화적 위상이 높으십니다. 현재까지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 케랑갈 작가님의 8번째 소설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의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서핑을 좋아하는 19살 청년 시몽 레브르. 그는 친구들과 서핑을 즐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내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마주한 시몽의 부모님.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들의 장기 기증 여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아직 뛰고 있는 아들의 심장을 기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읽는 내내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심장 이식 과정을 24시간을 다뤄서 보여줍니다. 네. 24시간. 그래서 속도감이 있고 후루룩 읽을 수 있었어요. 책을 잘 안 읽는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에서도 24시간을 다루는지 궁금하는데요. 어떤가요, 뮤덕님? 네, 영국에서도 24시간 동안의 그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딱 시각적으로 무대에 시계가 있어요. 띄워줘요, 시계를. 너무 그 좋다. 디지털 그 시계. 너무 좋은데요? 그게 되게 폰트도 크고 빨개서
딱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점이 24시간을 보여주지 않나. 연출 너무 잘하셨다. 이게 연극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요. 19년도에 초연을 해서 이제 올해 사연으로 돌아온 1인극입니다. 아마 책만 읽은 책덕님께서는 놀라실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1인극?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줄거리상 이제 시몽의 부모님 플러스 이제 시몽의 부모님한테 아들의 상태를 말해야 하는 의사와 그다음에 그의 장기 기증을 이제 권유해야 하는 시큐레이터. 네. 그 외에 이제 시몽의 뭐 여자친구도 맞아요. 있고 이제 장기 기증을 하러 오는 분들, 그다음에 장기 기증을 연결하는 의사분들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인극? 적어도 2인극 그러니까 그 시몽의 부모님으로는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많은 등장인물을 배우 혼자서 다 연기를 합니다. 배우분들이 너무 리스펙 하신대요. 진짜 그 무대도 되게 단촐해요. 탁자 하나 있고 의자 하나 있고 뒤에 배경 스크린 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객석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횡해서. 그런데 이제 그 빈 공간을 배우가 자신의 에너지로 다 꽉 채워줍니다. 와 정말 배우분들이 누가 나올지. 일단 저는 김신록 배우로 봤는데 그 배우의 목소리 톤이랑 몸짓이 그 여러 등장 인물들을 잘 표현해줘요. 딱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게. 이게 근데 초연이랑 재연까지는 손상규, 윤나무 배우 이렇게 남자 배우 2명이서만 하다가 3연부터 이번 사연에서는 김지연, 김신록 배우가 추가돼서 젠더프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젠더프리. 이제 서로 읽고 본 살아있는 자를 수사하기 간상편이나 느낀 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올해 여름에 다시 또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특정 계절에만 찾는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눈이 펑펑 오는 겨울에 보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조혜은 작가님의 입속 지느러미는 습한 장마철인 여름에 보고 싶거든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여름에 특히 바닷가 근처에서 보고 싶은 책이었어요. 네. 여기 그 책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도가 일렁이는 일러스트예요. 네. 시몽 레브르가 친구들과 서핑을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작품 곳곳에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벽이 춤을 춘다. 바닥이 출렁인다. 조난자들이다. 이젠 세상에 혼자다. 피로가 무섭게 밀려든다. 그건 헤일이다와 같이 병원인데도 옆에 바다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빌 게이츠 씨도 여름의 필도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름 하면 생각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이 단 하루 24시간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형식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보통 소설은 몇 달, 몇 년, 혹은 한 인물의 인생을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단 24시간이라는 극도로 압축된 시간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삶과 죽음의 밀도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읽으면서 생각난 드라마가 있었어요. 더 피트라고 이미 제가 뮤덕님께 추천해드린 미드입니다. 이 미드에서도 응급실 외상세터의 하루를 15편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둘 다 병원이 무대이기 때문에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더 피트도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시즌2도 나왔답니다. 시즌2도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좋은 말은 여기까지 하고 좀 안 좋은 말을 할게요. 네. 앞서 말한 소재의 참신함, 계절감이 느껴지는 표현들, 스피드 있는 줄거리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걸 상쇄시키는 마이너스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문체입니다. 저 이렇게 못생긴 문체는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웬만해서 문체 호불호가 있을 수 음. 없거든요. 네. 대부분 그쵸. 줄거리나 음. 표현법에서 호불호가 그치, 생기는데 그치. 근데 작가님이 해냅니다. 이게 삽입절 서술이라고 가로나 대시, 콤마로 문장 중간에 다른 서술을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음. 이제 영미 문학에서는 삽입절이 많아요. 네. 저도 많이 읽어봤고 대체로 건너뜁니다. 그런데 이 책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삽입절이 길어도 너무 길거든요. 한 페이지가 삽입절이어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네. 번역자님께서도 역자 후기에 정식적, 유체적 학대로 다가왔다고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번역자님께서. 아니 지금 기증 한 해 안 한 해로 엄청 긴박한 상황에 틈만 나오면 개입을 하니까 상통 깨지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분들은 비중이 크지 않는 인물들에게도 개인사를 부여하니까 이체감 있고 깊이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사실 안 궁금하거든요. 작가님이 이제 킬 유어 달링이라고 문화적으로 이제 글을 쓸 때 애착이 가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방해되는 사적인 부분이나 문장은 가감히 삭제하라는 뜻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걸 이제 킬 유어 달링이라고 하는데 음. 그걸 안 하셔서 마이너스였습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근데 뭐든지 단단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럼에도. 그래서 그냥 이런 점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은 어땠나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건 연출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엄청 고조되는 네, 스토리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연출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극 소개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무대가 정말 미니멀리즘이에요. 스크린이랑 조명 그리고 뭐 사운드도 심장박동 사운드, 파도 사운드 요 정도 나오고 한 명의 배우가 그 모든 장기 이식 과정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처음에 공연이 시작이 되고 암전이 된 상태에서 파도 소리,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배우 나레이션으로 극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연출이 좋았다고 느껴졌던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암전된 상태에서 오로지 소리만 들으니까 더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었던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리고 눈물이 좀 났던 장면이 시몽의 어머니 마리안이 남편 션에게 이제 시몽의 그 상태를 설명할 때 그 과정을 표현하는 그 부분이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배우 한 명이 마리안 연기를 했다가 션 연기를 하는데도 어색함이 진짜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는데 순식간에 그 각 배우의 각 역할의 감정을 바로 다르게 가져가서 연기를 하셨고 그 죽어가는 자식의 상태를 배우자한테 알리는 그 신경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표현한 느낌을 저는 정말 크게 받았거든요. 저도 책에 빠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가 이제 시몽의 장기 기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근데 그때 책에서 뭐라고 다음 소설이 됐냐면 쾅 대번의 토마가 자신의 목소리를 최적의 진동수에 맞췄고 방은 거대한 마이크처럼 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쾅이라는 이게 너무 대목 받듯이 폭발하듯이 이런 연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뭔가 대목 이렇게 박히는 느낌? 그냥 텍스트를 읽었을 뿐인데 그 표현이 그랬는데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극? 뮤덕님이 이제 연극 보셨다면 이 부분 어떻게 연출했을까? 라나? 뭐 이런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고조가 되니까 맞아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부가 이제 시몽의 상태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장면이나 시몽의 장기 기증에 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네, 맞아. 너무 울먹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김신록 배우로 봤는데 보고 나서 다른 배우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에 여자 배우로 봤으니까 다음번에 또 남자 배우로도 한번 봐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확실히 여자분이면 근데 왜 진짜 왜 2인극이 아닌 거지? 제가 본 게 여자 배우니까 어머니의 맞아요, 그 맞아요. 마음을 잘 연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남자 배우가 하면은 어떻게 아버지 할지 그게 다르게 와닿을 것 같아서 이거 다음에 이게 내년에 또 한다면 그때 2인극이길. 아마 안 돼요? 네, 이게 초연부터 계속 1인극으로 해오던 극이라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왜지? 이게 왜냐면 저는 진짜 아까 뭐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이제 조난자들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부부가 자식을 잃고 둘이서만 이제 조난을 당한 거죠. 망망대해에서 서로밖에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지고 이제 정신을 찰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부의 이런 연기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랬구나. 근데 1인극 2인극 해줘! 2인극 물론 1인극의 그 매력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막 혼자서 진짜 모든 걸 다 하진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주기도 해요. 그 남편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녹음된 목소리마저도 그 배우예요. 그 배우가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진짜 쉽지 않다. 뭔가. 근데 그래서 이 정도면 배우한테는 도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100분이잖아요. 100분. 맞아요. 근데 이게 100분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또 배우들마다 러닝타임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본 김신록 배우는 115분을 했어요. 혹시나 보러 가실 분이 계신다면 넉넉하게 한 120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꿀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 겸 수다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 시몽의 부모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입니다. 네. 어느 날 뮤덕님께 병원으로부터 빠르게 와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의사가 말하길 가족분이 4살이에요. 그러면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 고등학생 때부터 장기 기증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의를 했어도 가족이 거부하면 기증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족이 동의를 한다면 저도 그 가족 의견에 따를 것이고 만약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은 장기 기증 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어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극 보면서 2017년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랑 배려가 미흡했던 기사가 떠올랐거든요. 아들 장기를 기증을 한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들 시신을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 구급차를 빌려서 직접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들이 막 흔들리니까 아들 손을 꽉 잡고 운전을 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취급받을 줄 알았으면 기증 안 했을 거라고 했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면서 그 기증 후의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보고 기증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장기 후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장기 기증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시몽처럼 가족이 미리 거부 의사를 말하지 않았더라면 장기 기증에 희망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사생활이나 더 피트 같은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장기 기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뭉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원래는 나 장기 기증할 거야 라고 혼자 생각했거든요. 네. 어차피 제 선택이니까. 네네. 근데 이건 나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 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고 영화로도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말기 암 환자인 16살 소녀의 삶과 죽음을 그린 로맨스 소설인데 거기 마지막에 주인공이 장례식장에 추모사를 해야 하거든요. 네. 원래 그 죽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용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로 바꿔줘요. 어,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깨달았거든요. 네. 아, 죽은 다음은 내가 아니라 가족들 거구나.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면 가족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됐으면 그때 장기 기증을 희망한다고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설득이 안 됐다? 그럼 제 생각엔 장기 기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족이 거부를 하면은? 네. 어, 그거를 미리미리 이야기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몸이 제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쵸. 예. 근데 제가 책에서 정말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큐레이터 분이 장기 기증에 대해 입을 열고 설득하는 부분이었어요. 막 자식을 잃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더라고요. 아직 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네. 심지어 그 장기 기증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음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막 내사라는 걸 가족들이 받아들이자마자 장기 기증의 말을 꺼내요. 이게 얼마나 전 솔직히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물론 장기 기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뭉클하지만 네. 이 장기 기증을 해달라고 듣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얼마나 것 같아요. 찢어질 것 네. 같아요. 진짜로. 물론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야지만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한테 너무 무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이 그런 폭력까지 감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하고 가족들이랑. 네, 한번 말하고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남아있을 가족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좋은 일이니까 난 할 거야 이러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음, 대체로 이제 다 좋은 마음으로 신청을 하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가족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해봐야지 가족들도 장기 기증을 이제 큐레이터 분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 그때 한 번 이야기했었지 하면서 네. 이제 어렵더라도 아. 결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잘 오가지 않아요. 맞아요. 솔직히 누가 이제 나 죽을 건데라는 가정하에 말을 합니까? 네, 한 번쯤 말씀하셔서 가족들 의견 한번 쭉 들어보시고 각자 생각이 어떤지 이제 의견 조율 좀 해보시고 그쵸. 그 맞아요. 다음에 장기 기증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큐레이터 분 이게 책에서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시큐레이터 분 월급 더 많이 줘야겠다. 진짜로. 그분들의 그러니까 그 장기 기증을 해달라고 듣는 가족들의 그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큐레이터 분들이 그런 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악성 민원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쵸.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폭력적이다, 무례하다라고 느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큐레이터 분 정말 힘들겠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하셔서 가족들과 다 의견을 모아서 네, 한 번쯤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장기 기증 명시적 동의 vs 추정 동의제에 대해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명시적 동의제, 즉 가족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프랑스는 추정 동의제로 생전에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시적 동의제의 기본은 기증 비동의이고 추정 동의제의 기본은 기증 동의입니다. 네. 사실 프랑스는 한국처럼 명시적 동의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장기 부족과 가족 반대로 인해 기증이 거부되면서 추정 동의제로 바뀌었습니다. 책이 출판된 게 2014년이기 때문에 아직 추정 동의제가 되기 전 프랑스가 겪었던 명시적 동의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덕님께서는 명시적 동의제와 추정 동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의 신체를 나라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명시적 동의제에 찬성을 하고요.
네, 물론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분야라는 걸 알고 있지만 기증하지 않을 권리 또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추정 동의제를 듣자마자 싶었어요. 거부감이 들었는데 네. 이 정책이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를 넘어서 해라처럼 강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물론 장기 이식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한국 기준 하루 평균 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장기 기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죠. 음,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지만 그 해결 방식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몽처럼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병원에 갔더니 장기 적출할 거래요. 네. 왜냐하면 고부 의사를 안 밝혔으니까요. 아, 이런 천천방역이 어디 있죠? 음, 어떻게 개인의 몸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맞아요. 물론 프랑스 대부분의 의료진은 유족의 반대가 강할 경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이건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의료진의 간행과 윤리에 의존한 비공식적 자비일 뿐이죠. 이 제도가 선의로 설계되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게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이 제도도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명시적 동의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더 동의할 수 있게 정책과 보상을 보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뮤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장기 기증 후에 네, 이제 그 장기 절차. 기증 후 절차. 솔직히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는 장기 기증 이후 절차를 보여주진 않아요. 네. 이런 장기 기증 후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네. 공개하고 알려준다면 좋지 않을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보상.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보상이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찾아본 결과 네. 뭐 장례식 지원. 장례비 지원 같은 거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저희 장례비가 진짜 저는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평균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그쵸. 비용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별로 이 장례비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다를 식으로 거예요. 정책과 보상이 네. 너무 불투명하다. 네. 차라리 이게 딱딱딱 정해져 있다면 이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설득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후에 시큐레이터 분이 이야기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그 장기 기증 했던 아버지 이 뉴스 인터뷰 나가고 나서 조금 많이 보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시신 운반 해주는 것도 해주고 장례비도 지원해주고. 근데 그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막 그때 당시에는 그 협회에서 지정이 안 된 병원들 뭐 이런 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셨던 거예요. 네.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의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시몽이 부모님처럼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는 말을 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더 나아져야 할 텐데. 이렇게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게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소감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뮤덕님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장기 기증 내가 동의하면 뭐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 깨달았어요. 아,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생각을 하나도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근데 지금 당장 또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진 않고 아, 왜요? 아직 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시몽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미리미리 말을 해.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럼 뭐 조만간 본가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꼭. 네네.
저는 두 번째 만에 팟캐스트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왜냐면 프랑스 소설이 저희 나라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작가님이 유명해. 심지어 책은 재미있어. 재밌게 오, 읽어서 다행이네요. 이번 기회에 좋은 책 알아가서 행복합니다. 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팟캐스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